네, 오늘 수업은 공간정보학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할 생각입니다. 오늘과 다음 수업 두 번에 걸쳐서 공간정보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달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배울 거예요. 공간정보학의 개요, 공간정보학에 활용되는 세부적인 요소 기술, 응용 분야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간정보학이 뭔지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간정보학 혹은 이제 공간정보 공학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이렇게 두 가지 용어로 표현되는데 그 한국말로도 의미가 전달이 어느 정도는 되지만 영어 정의도 한번 봐보면 더 명확하게 공간정보학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어로는 사실 영어로도 여러 가지 정의가 있어요. 근데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게 지오인포매틱스. 이게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정의입니다. 이거 외에 뭐 가운데 인포 빼서 지오매틱스라고도 표현을 하고 아니면 말 그대로 공간이라는 용어의 스페이셜 그다음에 정보 인포메이션 과학 사이언스 이런 식으로 공간정보공학, 공간정보학을 정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용어들이 있으면은 우리는 이거는 공간정보학, 공간정보공학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지오인포매틱스라는 정의인데 이 단어를 조금 더 요건 이제 합성어거든요. 세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인데 얘를 좀 쪼개서 봐보도록 할게요. 앞에 이 지오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지오 대시 지오 대시 뭐 한국말로 하면 측지학 이런 거죠. 측지학이라는 거는 그 위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지구상의 위치를 결정. 나와 나의 위치라든지 혹은 내가 관심 있는 그런 위치들 간의 상대적인 위치를 정의하는 것을 여지오대시 측지학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다음에 인포는 뭐 같아요, 여러분? 인포는 IT의 줄임말이에요. IT는 여러분 굉장히 잘 알고 있죠? 많이 들었던 말. IT가 뭐의 약자가 IT죠? Information Technology. 테크놀로지. IT 약자고요. 마지막 매틱스. 매틱스는 뭐 약자 같아요? 어, 매스 매틱스. 뭐죠 이거? 수학이죠. 수학이죠. 공간정보학에는 수학적인 개념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측지학과 IT와 매스매틱스의 뒷부분, IT의 인포, 그리고 지오대시의 앞에 지오, 요 앞 부분들을 따서 지오 인포매틱스라고 일반적으로 우리는 공간정보학을 정의를 합니다. 그럼 대충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겠죠? 측지학, 어떤 위치 관계를 규명하고 IT 기술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수학적인 개념도 들어가 있는 요게 이제 공간정보학의 큰 범주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얘를 한글로 정의를 써보면 말 그대로 공간, 뭐 위치, 뭐 비슷하게 쓸 수 있죠. 공간 혹은 위치에 대한 데이터를 그리고 정량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 데이터를 의미 있는 정보로 만드는 학문이다. 그렇죠? 공간을 만들고 이를 정보로 만드는 학문을 공간정보학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이 한글 정의도 한 두 가지로 좀 나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공간 위치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정량화하는 그런 부분과 이렇게 구축된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관심 있는
또는 사회가 관심이 있어 하는 정보로 만들어주는 이렇게 두 가지 학문으로 굳이 구분하자면 나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간이나 위치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정량하는 부분과 관련된 어떤 세부 연구, 세부 어떤 과목들이 있다면 측량이라든지 우리가 지난 학기에 배웠던 원격 탐사, 그리고 뭐 사진 측량, 사진을 찍어서 측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GNSS,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공간 그리고 위치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잘 결합해서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어떤 방법들. 여기서 이제 GIS는 뭐의 약자냐면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한국말로 하자면은 지리, 정보 시스템. 그 다음에 ITS라는 것도 많이 활용이 돼요. ITS는 뭐 약자냐면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요거 약자인데, 이거는 지능형 교통 시스템. 그래서 뭐 딱 GIS라든지 ITS는 딱 요걸 하는 거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활용 분야가 무궁무진한 거죠. 이러한 공간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지리, 땅과 뭐 이런 거리와 면적과 뭐 입지 분석이라든지 그런 것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지리정보 시스템이고, 또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교통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게 ITS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 외에도 뭐 많은 그 공간 데이터를 정보로 만드는 학문들이 있겠고, 이런 걸 가지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용 분야가 있는데, 뭐 우리가 최근에 뭐 관심 있는 키워드들만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들 아마 지금은 증강현실, 가상현실 이런 말들 아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지금은 너무 익숙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어들일 것 같아요. 증강현실은 어그먼티드 리얼리티라고 하고, 줄여서 AR이라고 하고, 가상현실은 Virtual Reality라고 하죠. 이건 줄여서 VR. AR, VR 이렇게 하면 이런 말이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친숙할 수도 있겠죠. 이러한 것들도 공간 정보와 관련이 되어 있고요. 또 이제 자율주행, 그죠? 자율주행 말 그대로 차가 자동으로 주행을 하는 거죠. 뭐 자율주행 단계도 뭐 1단계에서 5단계까지 그 레벨에 따라서 나뉘긴 하지만, 어쨌든 최종적인 목표는 차가 자동으로 주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자율주행인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당연히 우리 공간 정보가 굉장히 큰 영향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마트 시티라든지, 이 스마트 시티를 구축하는데 가장 핵심 요소인 뭐 디지털 트윈, 이러한 것도 공간 정보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최신 뭐 4차 산업혁명 시대와 관련된 그런 개념들이다. 그래서 이러한 뭐 자율주행, 그리고 디지털 트윈, 스마트 시티, AR, VR 이런 것과 공간 정보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이러한 것들의 정의, 그리고 공간 정보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시간이 날 때마다 뭐 유튜브라든지 설명을 통해서 잘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공간정보학의 정의, 영어적인 정의로부터 해서 전반적으로 공간정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공간정보학에 대해서 정의를 알아보았고, 이제 PPT로 조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공간정보학이란 인간 활동이 미칠 수 있는 모든 영역의 자연 인공물에
위치 정보를 정량화하고 지구 환경, 자원, 인프라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학문이다. 주저주저 어려워 보이는데 아까 배운 그 정의랑 크게는 뭐 다른 게 없죠. 그래서 네, 마찬가지로 이런 정의가 있다. 그래서 공간정보 개혁 흐름도도 있는데 실제 이러한 복잡한 세계, 그죠? 여기에는 뭐 이렇게 건물도 있고 뭐 나무도 있고 길도 있고 이런데 사실 이 이게 모든 이런 물체라든지 객체가 다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것들은 아니잖아요. 뭐 우리가 어떤 목적이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내비게이션을 만든다. 그러면은 주로 이제 도로가 어떻게 나 있는지 이런 게 관심사이고 건물의 위치라든지 그 외에 다른 것들은 큰 관심사가 아니라서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러한 실세계를 어떻게 단순화시키느냐 이런 것도 이제 공간정보학의 이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고 이러한 공간적인 애들을 어떠한 어떤 위상관계 서로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이냐 그리고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어떻게 저장을 할 것이냐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다 우리 공간정보학의 범주인 거죠. 관심사이고요. 공간정보학은 아까 말한 지오인포매틱스 이거 약자이고요. 뭐 여러 가지 대표적인 기술이 있지만 간단하게 이름만 갖고 넘어가자면 측량학, GIS, RS, GPS, GNSS, 그리고 ITS, 지능형 교통 시스템, 그다음에 사진 측량, 디지털 포토그래메트리, 그리고 지도 제작, 이미지 매핑, 이런 것들이 공간정보학의 어떤 그 기본 대표적인 기술들이 되겠습니다. 뭐 또 다르게는 4S, GPS, ITS, RS, GIS 이러한 것들의 이들이 대표적인 기술이고 어, 근데 이 기술이 내게 독자적인 어떤 영역을 구축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통합, 융합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 학과 이름처럼. 네, 그렇게 융합되어 있는 여러 가지 기술, 공간과 관련된 기술이 융합되어 있는 게 공간정보학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개념이에요. 여러 가지 공간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는 기술들을 바탕으로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들, 지도들, 수치지도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한 주제도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보로 제공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공간정보학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공간정보학의 발달 과정, 역사. 항상 이제 역사는 지겹죠. 역사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과거에는 당연히 공간정보학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겠죠. 과거는 그냥 일반 측량, 이런 개념이 공간정보학의 주요였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측량, 구조물 건축, 이런 것과 관련돼서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대표적인 예가 피라미드. 피라미드가 아주 굉장히 무결점의 건물이라고 예전부터 불가사의한 건물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러한 어떤 측량의 정확성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피라미드 중에 하나 기자라고 하는 이 피라미드의 어떤 그 정확도를 보면은 거리는 200m를 기준으로 약 플러스 마이너스 0.2m의 오차가 있다고 합니다. 즉 200m라는 거리를 쟀을 때 이 200m 안에는 에러가 0.2m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 오차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해요. 굉장히 정확하죠. 각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360도를 기준으로 여기 12 이렇게 두 개 있는데 이거는 초라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측량이나 저희 항공위성 쪽 전공을 만약에 하게 되면 이런 그 각도를 도, 분, 초 이렇게 읽는 것들이 아마 많이 익숙해지게 될 거예요. 이 초라는 건 뭐냐? 일단 분이라는 건 뭐냐면 1도, 1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1분이라는 거는 1도를 60도로 나눈 단위예요. 굉장히 작은 단위죠. 초는 뭐냐면 1도를 60,
또 60. 그러니까 1분을 60으로 나눈 게 초예요. 즉 12초라는 거는 12 나누기 60 곱하기 60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그런 각도인 거죠. 360도를 측량을 했을 때 굉장히 작은 각도만큼의 오차가 있는 것이 이제 바로 피라미드다. 기원전 2900년경에 이 정도 건물 구조물을 만든다는 게 대단했다는 거죠. 그 다음이 지도 제작 기록이 이제 2050년, BC 2050년경에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이러한 측량이라든지 공간정보학 이런 기술이 발달을 하는 이유는 어떤 필요에 의해서 발달을 하는 거죠. 모든 기술이 그렇듯이. 그래서 이 공간정보학, 측량이 발달한 이유는 필요를 했기 때문이에요. 왜냐? 예전에는 세금을 정확하게 징수를 하기 위해서는 그 토지가 얼마나 그 사람이나 그 특정 어떤 사람들이 이 토지를 얼마나 갖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에 비례해서 세금을 매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집트의 세금 징수를 목적으로 토지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뭐 줄자와 좌표계 같은 걸 이용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기원전 800년경 이때만 해도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아니죠. 그때 사람들은 지구는 평평하다고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기원전 500년경부터 해서 지구가 평평하지 않고 동그랗다, 둥그렇다, 구 형태다. 이런 지구 구형설이 처음으로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고요.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에라토스테네스라는 사람이 최초로 지구 둘레를 계산을 했어요. 뭐 이런 방식으로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구 둘레를 관측을 했는지 측정을 했는지를 조금 그림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에라토스테네스라는 사람이 최초로 지구의 둘레를 측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일단 지구를 동그랗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이 이제 시에네라는 곳에 우물이 하나 있었어요. 지역 이름이 중요하진 않지만 어쨌든 이 시에네라는 곳에 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하진날 정오에 이 우물을 쑥 들여다 봤더니 빛이 우물 바닥까지 쭉 비치는 거를 확인을 했어요. 빛이 어, 우물의 이제 바닥까지 쭉 가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구의 둘레를 측정할 때 뭐 하나의 가정을 했습니다. 어떤 가정을 했냐면 태양빛이 항상 지구에 평행하게 비친다 라는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진날 정오에 시내에 있는 우물에 있어서 이 빛이 이 우물 바닥까지 가는 거를 보고 같은 시간에 한 이 시내와 925km 떨어진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 가서 막대기를 수직으로 세웠어요. 막대기를 이렇게 수직으로 세워놨어요. 그래서 뭘 했냐면 요 막대기가 세웠을 때 같은 시간 하진날 정오에 막대기를 세웠을 때 생기는 이제 그림자의 길이를 본 거죠. 이 그림자의 길이를 가지고 이 각도를 쟀습니다. 이제 태양빛이 평행하다고 가정을 했으니까 이렇게 쭉 비쳤을 때 이 막대기와 그림자가 이루는 각도, 요 각도, 이걸 이제 세타. 이 세타를 쟀더니 이 세타가 약 7.2도라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요걸 가지고 결과적으로 여기가 7.2도면은 이 시엔에서 비치는 태양빛과 알렉산드리아에서 이 그림자와 막대기가 이루는 이 각도가 요 원의 이 각도 여기가 7.2도라는 것을 착안을 해서 비례식을 통해서 즉 7.2도와 7.2도 대 360도 360도라는 원 전체가 되겠죠. 구 전체가 되겠죠. 7.2도 대 360도는 7.2도 때는 이제 925km니까 7.2도의 호의 길이가 925km면
360도일 때는 지구의 둘레가 나올 것이다. 이런 공식을 가지고 지구의 둘레를 측정을 했어요. 그래서 x를 유도해보면 7.2로 나눈 360과 360도와 925km를 7.2도로 나눈 값이 되겠고, 얘를 계산하면 약 46,250km가 나온다고 해요. 즉, 이 그림자의 길이와 각도를 이용해서 지구의 둘레가 46,250km라고 이제 계산을 했어요. 실제로 이 지구의 둘레가 뭐 정확하게 잴 수는 없겠지만 약 4만 킬로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실제 길이에 봤을 때 약간 과하게 추정된 경향은 있지만 어쨌든 그림자의 길이를 가지고 지구의 둘레를 최초로 측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에라토스테네스라는 사람이 지구의 둘레를 측정한 방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중세 이후로 보면은 여러 가지 것들이 또 공간 정보가 발달이 되었는데 우선은 투영법 중에 가장 먼저 메르카토르 투영법이 고안이 됐습니다. 투영이라는 거는 우리가 3차원 공간상의 구는 아니죠. 이렇게 3차원 공간에 살고 있고 이 3차원 공간을 2차원으로 지도로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3차원을 2차원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이제 우리는 투영법이라고 하는데 메르카토르 투영법이 처음으로 고안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삼각측량법이라는 것도 고안이 되었고 삼각측량법은 이름 그대로 또 삼각형의 특징을 이용해서 삼각형의 꼭지점에 대한 위치들의 관계를 삼각형으로 표현해서 그 위치 평면좌표를 만들어내는 그런 방법이 이제 삼각측량법이 되겠고 그 다음에는 1631년에는 비어니어라는 게 발명이 됐는데 이거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자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길이의 기준이 되는 비어니어 자를 발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기포건 레벨이라는 거는 약간 느낌이 높이 그쵸? 레벨 뭐 게임 같은 거 하면 레벨 1, 2에서 뭐 만렙 뭐 이렇게 하잖아요. 레벨이라는 거는 높이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우리 레벨이라고 표현하는데 기포관을 이용해서 수평을 잘 잡을 수 있는 그런 레벨을 발명을 했고요. 지금 쓰고 있는 레벨의 어떤 시초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미국의 해양 측량국이 설립이 되었고 채소 제거법을 이용한 어떤 오차, 우리가 측량한 애들은 반드시 오차가 포함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오차를 보정을 하는 채소 제거법이라는 지금은 또 아주 많이 활용되고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이죠. 오차 조정 방법을 가우스라는 사람이 발견을 했고요. 1864년에는 사진 측량, 즉 사진을 찍어서 측량을 하는 예전에는 이제 다 현장에 가서 측량하는 일반 측량이었다면 사진을 이용해서 측량을 1860년대 시작을 했습니다. 요거는 혹시 뭔지 아세요? 여기 써 있는데 지금은 유로화로 다 통일이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다 그 유럽 나라마다 각자의 그 화폐가 있었죠. 요거는 독일의 10마르크 화폐예요. 지금은 이제 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되겠지만 시화폐를 보면은 앞에는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앞면은 위에 뒷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이 화면을 잘 자세히 본 사람은 여기 써 있는 글씨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가우스예요. 가우스라는 사람이고 아주 굉장한 뭐 사람이죠. 천재 수학자라고도 또 하는데 이 가우스라는 사람이 그림이 독일 사람이라서 여기 독일 화폐 있었고 여기 빨간색으로 박스 쳐져 있는데 이걸 확대해 보면 오른쪽 그림처럼 되어 있어요. 이게 혹시 뭘 의미하나요? 많이 본 어떤 분포죠. 네, 정규 분포 혹은 가우스 분포라고도 하는 가우스가 만드는 그런 분포예요. 그래서 이런 화폐 앞면에는 가우스와 가우스가 만든 정규 분포의 어떤
그림, 분포 형태와 식이 나와 있고, 뒷면을 보면은, 요런 그림이 있네요. 요런 그림은, 요건 뭐냐면, 육분의라고 하는 거입니다. 육분의라고 해서, 이 선박을 항해할 때, 그 기준이 되는 천문학이라든지 천칙을 관측할 수 있도록 고안된 육분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빨간색으로 박스를 쳐놨는데 화폐 뒷면에 아래쪽 오른쪽 아래에는 이런 그림이 있어요. 이런 그림을 이제 확대해서 보면은 이게 이렇게 써 있는 알파벳들이 독일의 지역의 이름이에요.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함부르크라든지 브레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지역들을 이렇게 점으로 표시하고 이들을 이제 삼각형으로 이렇게 이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게 삼각측량법의 어떤 그 형태로 그 독일 지역의 위치 관계를 규명하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이러한 측량이라든지 뭐 측량과 관련된 기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죠. 그렇죠? 땅을 정확하게 측정을 하고 그로부터 뭐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화폐도 이러한 뭐 가우스라든지 뭐 육분의 삼각 측량법, 가우스 분포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게 된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현대라고 하기엔 네. 60년대부터 지금까지는 공간정보학이 어떻게 발달을 하고 있는지 어, 토탈 스테이션, 이건 이제 뭐 이미 오래되긴 했지만, 토탈 스테이션이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굉장한 이제, 센세이션이었을 것 같아요. 그랬으니까 이름도 토탈 스테이션이라고 붙었겠죠. 토탈, 말 그대로 뭐 전부 다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기계가 나왔다. 그래서 토탈 스테이션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얘는 뭐 거리라든지 각도라든지 뭐 높이 이러한 세 가지 정보를 모두 계산할 수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토탈 스테이션이나 뭐 그 데오덜라이트 각도를 재는 그런 기계를 가지고 일반 측량을 계속 많이 하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기사 시험의 실기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나오는 건 이제 항공 측량, 항공 레이저 측량인데요. 라이다라는 센서를 항공기에 탑재해서 이 지표면에 대한 어떤 기복, 즉 3차원 정보를 뭐 추출해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또 발달을 했고요. 위성 영상의 발달은 많이 강조를 했었죠. 1학년 수업 때도 많이 언급을 했지만 위성 영상이 굉장히 많은 위성 영상이 많이 쏘아지고 있어서 이들을 통해서 다양한 지구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고 했었고 최근에는 UAV, Unmanned Aerial Vehicle이라고 하고 우리는 이제 드론이라고 더 표현을 많이 하죠. 드론 뭐 이런 모양의 약간 헬리콥터 모양의 드론과 비행기 모양의 드론이 대표적인 드론의 형태가 되겠는데 이러한 드론을 띄워서 지상에 대한 지표면에 대한 정보, 다양한 정보를 얻는 것이 이제 현대의 공간 정보의 특징이 되겠습니다.